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파고들 주제가 있는데요. 파산 신청. 이걸 다시 하는 경우, 특히 예전에 면책 신청을 스스로 이렇게 취하했던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사건들을 법원이 요즘 어떻게 다루는지 그 변화하는 흐름을 좀 보려고 합니다. 박과문 배부사님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요.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핵심 변화랑 그 의미를 오늘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뭐 예전에는 한 번 파산 절차 밟았던 사람이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과거 대법원 입가는 꽤 명확했었죠. 그랬죠. 동일한 파산 원인, 그러니까 뭐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가 똑같은데 다시 파산 신청하고 또 면책, 그러니까 빚 탐감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잘 허용이 안 됐어요. 아, 특히 뭐 면책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불허가 된 다음에 아니면 스스로 취하한 경우에는 더 좀 엄격했죠. 2009마 1583 결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네네. 아무래도 제도를 좀 남용해서 채권자들한테 피해 주는 걸 막아야 한다. 이런 취지였거든요. 그렇군요. 제도의 남용을 막는다. 근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서요.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 아주 결정적이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. 네, 바로 그거예요. 서울회생법원의 2018라 467 결정. 이게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. 아, 전환점. 이 결정의 핵심은 뭐냐면요. 단순히 과거에 신청했다가 취하했다.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신청을 그냥 각하시키는 거 있잖아요. 네, 그냥 서류 단계에서 끝내버리는 거요. 그렇죠. 바로 그렇게 거절해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법에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를 딱 금지하는 그런 명문 규정은 없거든요. 아, 법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군요. 네. 그래서 법원은 이제 혹시 이 사람이 파산 절차를 좀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.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.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심사의 초점이 예전에는 또 신청했네? 이런 단순 반복이었는데 이제는 혹시 절차를 남용하려는 건가?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거. 이게 제일 큰 변화예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단순히 또 안내가 아니라 이번엔 혹시 뭐 다른 꿍꿍이가 있나 이걸 보겠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약간 그런 뉘앙스죠.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 파산 절차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? 그리고 아니, 애초에 왜 면책 신청 그거 하면 좋은 건데 왜 취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? 좀 불리해 보이는데?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. 면책 신청을 취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숨겨둔 재산이 혹시 드러날 것 같다. 이럴 때요. 아, 재산 문제. 네, 불리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피하려고 하는 뭐랄까 전략일 수 있는 거죠.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제인이라는 전문가가 있거든요. 이분이 재산 조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이코 하고 취하해버리는 거예요. 아,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? 네, 이런 식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아니면 뭐 법원에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그냥 시간을 끌려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파산 신청했다 취하했다 이걸 반복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파산 절차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최근 법원의 태도는 과거에 왜 취하했는지 그 경위랑 지금 재산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산관제인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히 조사하게 시켜요. 그래서 남용 여부를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. 자, 그럼 이걸 좀 풀어보죠. 이 변화가 혹시 파산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게 문이 좀 열린 걸까요?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걸까요?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일단 과거보다는 재신청의 가능성 자체가 아예 막혀있지는 않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문턱이 조금은 낮아졌다. 이렇게 볼 여지는 있죠. 네. 일말의 희망은 생긴 거네요. 그렇죠. 하지만 동시에 법원은 절차 남용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. 아, 심사는 더 깐깐해진다. 네. 특히 이전에 면책 신청을 취하했던 이력이 있다. 그러면 왜 그때 취하했는지, 그리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아주 투명하게 설명해야만 할 겁니다. 투명성 중요하군요. 결국에는 뭐랄까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면서도 동시에 제도의 공정성이나 채권자 보호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으려는
그런 법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법원이 제도의 파산 신청, 특히 면책 취하 후에 다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안 돼, 이런 입장은 아니게 됐지만 그 대신에 혹시 이 신청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닐까, 이걸 훨씬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, 이런 거군요. 정확히 그렇습니다. 네.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이유, 그리고 현재 상황, 이런 게 중요해졌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채무자의 태도 같은 것들, 이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죠.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. 그렇군요.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. 만약 정말 어려운 채무 상황 속에서 법적인 절차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솔직하고 또 투명하게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해졌다는 의미겠죠. 네,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. 네, 어떤 걸까요? 법원이 이렇게 재신청의 문은 어느 정도 열어두면서도 남용은 또 막으려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균형이 중요하죠. 근데 과연 어떻게 정말 진정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하고 그냥 과거의 어떤 불리함을 피하려고 했거나 제도를 좀 이용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, 특히 과거의 면책 취소나 정보 미공개 같은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요. 이걸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까? 그 구분이 정말 어렵겠네요. 네, 이 섬세한 균형을 맞추는 것, 이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.